아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짐처럼 여겼고 사랑하는 손주마저 저를 차가운 개울가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흙냄새가 참 좋아요.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시간에 텃밭에 나오면 밤새 이슬을 머금은 흙이랑 채소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내음이 있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겠죠? 회색 건물 숲속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 말이에요. 오늘따라 상추도, 풋고추도, 애호박도 유난히 실하게 자랐어요. 우리 손주, 진우 녀석 생일인 걸 얘네들도 아는 걸까요? 제 마음이 들떠서 그런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죠. 진우가 18이라니 세상에 그 핏덩이가 벌써 커서 대학 갈 준비를 한다니 세월 한번 빠르네요. 바구니 가득 싱싱한 채소를 담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강아지 생일 잔치에 갈 음식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요. 며느애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 손맛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진우가 어릴 때 제 잡채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곤 했는데 그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솥에서는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피어오르고 한쪽에서는 알록달록한 삼색나물을 무쳤죠. 진우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한 상 가득 차리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곱게 접힌 한복이었죠. 이번 생일 선물로 주려고 큰맘 먹고 맞춘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한복 입을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길목에 들어선 손주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옥색 저고리에 남색 바지, 얼마나 멋있을까. 입가에 걸린 웃음이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민호네가 분가하면서 저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경기도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좀 외롭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흙 만지고 채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외로울 틈도 없었죠. 그래도 자식들, 손주 생각은 하루도 거른 적이 없어요. 특히 민호네는 강남, 그 비싼 동네에 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할까 싶어서 늘 마음이 쓰였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면 낡은 일기장을 꺼내보곤 해요. 거기엔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들 교육시키기 벅차서 악착같이 쌈짓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민호가 결혼할 때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준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군요. 이제 내 아들은 어깨 펴고 살겠지. 그 아파트가 지금은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니 참 옛날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진우 태어나고는 더했어요. 그 예쁜 것이 눈에 바려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었죠. 어머니, 진우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며느리 지윤이가 슬쩍 운을 떼면 저는 걱정 마라 하고 묻어두었던 땅 판돈을 선뜻 내주었어요. 우리 손주 기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요. 그땐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자식들,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그걸 내가 해줬다는 뿌듯함. 그걸로 제 서름이나 외로움은 다 잊을 수 있었죠. 우리 아들 민호는 참 착해요. 어릴 때부터 순하고 정이 많았죠. 다만 좀 우유부단해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게 흠이라면 흠이랄까. 그래서 늘 아내인 지윤이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요. 며느리 지윤이는 참 똑 부러지고 야무진 아이죠. 부산에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어떻게든 강남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가끔은 그 욕심이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다 우리 진우 잘 되라고 저러는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며칠 전이었나 진우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죠. 지윤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쪽에서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통화대기 상태로 돌려놓고 깜빡했나 봐요. 어머님? 어머님 오신다고? 아이고, 예. 우리 어머님 오시면 분위기 어쩔 거야. 그 촌스러운 옷 입고 오셔서. 진우 친구들도 다 볼 텐데
창피해서 어떡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죠. 촌스럽다, 창피하다. 내가, 내 아들 녀석 낳아준 내가 내 손주한테 짐이 되는 존재였구나. 일부러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진우도 좀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곧잘 따랐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점점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죠. 친구들하고 있을 땐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기도 했고요.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넘겼는데 어쩌면 그 아이도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지만 가족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지훈이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라고 그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체면 차리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고 고운 한복이 담긴 상자도 챙겼죠. 지훈이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스마트폰에 입력했어요. 제가 이런 기계는 영 서툴러서 한참을 낑낑댔네요. 그래도 손주 볼 생각에 마음은 벌써 서울에 가 있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낯선 서울 거리를 한참이나 헤맨 끝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더니 웬 낡은 상가 건물 앞인 거예요.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똑같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 주변을 둘러봐도 약속 장소는 보이지 않았죠. 당황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이나 신호가 가고 나서야 민호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어디세요? 제 위치를 설명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거기가 아니고, 아이고, 주소를 잘못 보냈나 보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거기로 갈게요. 한참을 길에서 기다리고 나서야 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가 급하게 문자를 보내느라 실수를 했나 봐요. 아들의 얼굴엔 미안함보다는 난처함이 더 가득해 보였죠. 민호의 차를 타고 10분쯤 더 가서야 진짜 파티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번쩍이는 불빛 아래 고급 차들이 즐비한 강남의 한복판이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끌벅적해야 할 파티는 이미 끝나가는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었죠. 저 멀리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와 진우가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시골뜨기 행색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걸 발견한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황급히 제게 다가왔죠.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목소리엔 반가움 대신 차가운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죠. 제 뒤에 서 있던 민호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주인공인 진우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들고 온 음식 꾸러미와 한복 상자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제 발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진우 주려고 할미가 아침부터 만든 건데 제 목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작게 떨려 나왔어요. 지훈이는 그 꾸러미를 한번 힐끗 보고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먹나요? 괜찮아요. 여기 음식도 많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에 밝혔던 비수가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 게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던 거예요. 내 사랑도, 내 정성도, 내 존재 자체도 그들에게는 그저 촌스럽고 창피한 낡은 과거일 뿐이었죠. 수십 년의 세월이 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북적이는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로웠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깊고 차가운 상처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텃밭에 나가도 채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지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으면 레스토랑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 싸늘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이 칼이 되어 심장을 헤집는 것 같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자식 하나, 손주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가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발버둥 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촌스럽다, 창피하다는 낙인뿐이었네요. 헛살았다는 생각에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호와 지윤이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진우 생일 이후로는 전화 한 통 없던 터라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어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단단히 결심하고 온 사람들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지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손에 든 스마트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면서요. 화면에는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유학 프로그램이니 컨설팅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 강남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진우 친구는 이번 여름에 스위스로 캠프를 간다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이래요. 저희가 진우한테 이것도 못 해주면 애가 어디 가서 기나 펴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주변 엄마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가 느껴졌죠. 옆에 있던 민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어머니, 지윤이 말이 맞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진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려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질렀어요. 어머니의 낡은 가치관으로는 진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죠. 제 평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끼리 정 나누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요즘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비효율적인 거에 시간 낭비할 때 다른 애들은 스펙 하나라도 더 쌓는다고요. 지금 진우한테 필요한 건 할머니의 낡은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줄 돈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평생 지켜온 희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의 모든 가치들이 낮고 비효율적인 것들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조기 한 마리 값 아껴가며 진우 학원비 보태줬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분노로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 나와 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는 모르지. 차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은 내뱉지 못했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지윤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 이건 단순한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구나. 이건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약탈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결심하셔야 해요. 이 경기도 집이랑 어머니가 갖고 계신 예금 5억 원. 그거 다 정리해서 진우 교육 신탁으로 넘기세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요구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되묻는 제 목소리에 지윤이는 한술 더 떴죠. 어차피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해서 진우 미래에 투자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늙고 무능해서 돈 관리할 능력도 없으니 그냥 우리한테 다 넘기시오 하는 모욕이었죠. 내 전 재산을, 내 노후를, 그리고 이 집에 깃든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지난번 생일 파티의 서운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걸 빼앗길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힘주어 말했어요. 안 된다. 그럴 수 없어. 이 집은 너희 아빠랑 내 피땀이 섞인 곳이고 그 돈은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다. 너희한테 줄 수 없어. 제 단호한 거절에 지윤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세요? 그럼 저희도 더는 어머니를 찾아뵙기 어렵겠네요. 진우한테도 할머니는 이제 없는 셈치라고 가르쳐야겠고요. 그건 협박이었어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고립시켜버리겠다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숨통을 조여왔죠. 저는 옆에 앉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발, 민호야. 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제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다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섯을 퍼런 눈빛 아래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완전히 버려졌구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저는 그렇게 혼자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희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들 내외에게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저는 어리석게 한 가닥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손주, 진우였어요. 어미아비는 변했어도 할미 손에 자란 그 아이만은 다를 거라고. 어릴 적 제게 보여줬던 그 따뜻한 눈빛, 그 순수한 마음만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며느리의 협박을 견뎠어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아들 내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오직 진우 생각만 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꼭 첫사랑에게 고백이라도 하는 소녀처럼 떨렸네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다정한 손주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짧고 차가운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진우야, 할미다. 제 목소리가 반가움에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네, 그런데요? 였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죠. 아니, 그냥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나, 공부는 잘 되나 궁금해서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제 자신이 참 비참했어요. 진우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군요. 저 바빠요. 학원 가야 돼서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진우는 받지 않았어요. 아마 제 번호를 차단해버렸는지도 모르죠. 그 차가운 거절 뒤에는 며느리 지윤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눈을 감으면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죠. 진우야, 할머니 때문에 네가 원하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미래보다 당신의 낡은 집이 더 중요한 분이야.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 손주에게 독을 주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손주가 저를 원망하게 만들고 가족의 짐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수심 가득한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차마 모든 걸 털어놓을 순 없어서 요즘 자식들하고 좀 서먹해서요 하고 말끝을 흐렸죠. 그러자 그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을 썩여. 그래도 자식인데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요즘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 마음이야 안 그렇겠어? 그 위로는 제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만 안겨주었죠.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내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전통적인 공동체의 위로나 가족이라는 낡은 이름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아들 내외가 아닌 진우의 마음을 직접 돌려놔야겠다고. 그래서 남편의 기일을 핑계로 가족들을 경기도 집으로 불렀어요. 다 함께 식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면서 진우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려고요. 놀랍게도 그들은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마지막으로 회유하러 오는 것이겠지만 저는 그 속셈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진우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옥수수도 삶아놓고 텃밭에서 딴 토마토도 예쁘게 담아두었죠.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와 진우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저는 애써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진우를 데리고 집 근처 개울가로 나갔어요. 그 개울은 진우가 어릴 때 저와 함께 물장구 치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던 추억의 장소였어요. 진우야, 여기 기억나니? 네가 5살 때 할미 등에서 잠들어서 업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강아지 숨소리 들으면서 오니까 하나도 안 무겁더라. 저는 아련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제 손을 피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아, 그런 촌스러운 얘기 좀 그만하세요. 녀석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화면 속에 담긴 세상이 제 추억 속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진우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녀석이 갑자기 저를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세게 밀어버렸어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차가운 개울물이 제 등과 머리를 적셨죠. 넘어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봤어요.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을요. 아들 민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지윤이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만족감과 승리감이 뒤섞인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미소였죠. 얕은 개울물에 몸이 잠긴 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한 충격이 제 온몸을 마비시켰죠. 내 모든 사랑과 희생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돌아온 것이 이 차가운 물과 저 비웃음이구나. 모든 희망, 모든 미련,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솟아올랐죠.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물에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젖은 몸 그대로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제 모든 삶을 기록해 온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죠.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을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는 이제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의 계획이 담길 테니까요. 저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싸울 시간이었죠. 며칠 밤낮으로 저는 일기장과 씨름했어요. 이건 더 이상 눈물 젖은 회한의 기록이 아니었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가족에게 보냈던 돈의 액수, 날짜, 이유가 빼곡히 적힌 장부였고 아들 내외가 제게 남겼던 상처의 말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증거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이성이 제 머리를 채웠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혼자서는 싸울 수 없었어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오랜 벗, 김영희. 우리는 가난했던 시집살이 시절부터 서로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였거든요. 저는 가장 두꺼운 일기장 몇 권을 챙겨들고 영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영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나 봐요. 말없이 저를 안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진우의 생일 파티 이야기부터 재산을 내놓으라는 협박, 그리고 마지막 개울가에서의 일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영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제 대신 욕을 하고 제 대신 가슴을 치며 울분을 터뜨려 주었죠. 그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수진아,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야.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에선 무기가 필요해. 내가 아는 똑똑한 무기 하나 소개해 줄게. 영희가 말한 무기는 바로 자신의 조카 이현우 변호사였어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는 마음이 따뜻한 젊은이라고 했죠. 다음 날 저는 영희와 함께 이현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고 따뜻하게 들어주었어요. 제가 내민 일기장들을 보더니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죠.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금융거래와 정서적 학대를 기록한 사건 일지라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는 제게 법적으로 제 재산권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일기장과 영수증들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며칠 뒤 이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다시 공포로 바뀌었어요. 박수진 어머님, 아무래도 아드님 내외가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민호와 지훈이가 최근 여러 병원과 법률사무소를 돌며 저를 성년후견인 지정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몰아서 합법적으로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죠.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인격과 존엄성, 이 세상에 박수진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정신건강의 무기와 이 변호사가 말한 그 단어의 의미를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간은 다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저희 집 대문을 머뭇거리며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게, 문을 열어보니 앳된 얼굴의 소녀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며칠 전 개울가 근처에서 봤던 아이였죠. 아이의 이름은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작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날 다 봤어요. 그리고 이걸 찍었어요. 하나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자 그날의 악몽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어요. 손주 녀석이 저를 밀치던 순간, 그것을 보며 미소 짓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외면하던 아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은 그들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는 하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 왜 이걸 이제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혼자 앓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아이의 용기가 제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었어요. 저는 하나에게 부탁했어요. 이 기계치 할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좀 알려달라고요. 하나는 제게 인터넷 뱅킹 앱을 설치해주고 비밀번호를 더 안전하게 바꾸는 법, 그리고 이런 영상이 소셜미디어라는 곳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죠. 저를 고립시켰던 그 기술이
이제는 저를 지키고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저에게는 수십 년의 기록이 담긴 일기장과 흔들리지 않는 친구가 있었고, 법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변호사가 생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실을 담은 영상이라는 날카로운 창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희 그리고 이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가득했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제 존엄성을 되찾는 것, 그리고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이 자산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였죠. 조용하지만 가장 완벽한 반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가장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다가오죠. 그날 아침 저는 거실에 앉아 갓 내린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차분했어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제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고요함을 깬 건 현관문 초인종 소리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예상했던 얼굴들이 서 있었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윤이, 그리고 그들 뒤에 가방을 든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의사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지윤이의 얼굴은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요즘 통기운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왕진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시게요. 그 연극 같은 대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재산이 걱정되어 온 거겠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저를 힘없는 늙은이로 자신들이 짜놓은 덫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었겠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집 안쪽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현우 변호사와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미리 섭외해둔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아들 내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훈이는 잠시 말을 잃고 눈만 끔뻑거리더군요. 이 변호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분께서 지금 하시려는 행동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어머님의 동의 없는 강제 진단은 의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참고로 이 서류는 바로 어제 박수진 어머님께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신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로 모든 법률적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의 첫 번째 돌이 빼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검사처럼 위엄이 있었어요. 박수진 어머님의 명확하고 확고한 뜻에 따라 바로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어머님 명의의 모든 주요 자산, 즉 강남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두 채와 모든 금융자산이 법적으로 설정된 불가역적 자선 신탁에 전부 이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불가역적 자선 신탁, 그 어려운 법률 용어의 의미를 그들이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산이 전부 이전되었다는 말의 뜻은 똑똑히 알아들었겠죠. 지훈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빼곡한 글씨 위를 미친 듯이 오갔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죠. 그들이 저를 가두려 했던 법이라는 감옥이 이제는 그들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윤이와 민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밀려드는 메시지와 알림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계획대로 하나가 찍었던 개울가 영상을 주요 언론사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제히 제보했어요. 충격, 강남 며느리의 엽기적인 시어머니 학대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은 불과 몇 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지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더군요. 그 화면에는 아들 진우가 저를 개울로 밀치는 모습과 그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던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 그 고상한 강남 사모님의 가면이 전 국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경제적 파산 선고와 동시에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지윤이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돈이었어요. 우리 진우 미래가 걸린 돈이었는데. 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더 이상 저는 그들에게 버림받은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단단함이 실려 있었죠.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돈 말이냐.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 돈으로 나는 너희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딴 박정환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쓰일 게다.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하지만 마음 많은 너희보다 훨씬 부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집, 너희가 그토록 팔아치우고 싶어 했던 이 촌스러운 시골집은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다른 늙은이들을 위한 쉼터, 수진의 집이 될 게다. 저는 무너져 내린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 창밖으로 제가 평생 가꾸어온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이제 저 흙 위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제 삶의 주도권을,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를 완벽하게 되찾은 순간이었죠. 정의는 그렇게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시간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도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엄정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그 폭풍 같던 날이 지나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리고 제가 등지고 떠나온 그들의 삶에도 어김없이 시간의 무게가 내려앉았다고 들었어요. 가끔 친구인 영희를 통해, 또 가끔은 이현우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강남과 마포의 아파트에서 쫓겨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과 평판은 시어머니 학대 영상 하나로 전부 무너져 내렸죠. 며느리 지윤이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그 충격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민호와 다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탐욕의 성은 그렇게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겠죠.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역시 손주, 진우였어요. 그 아이는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부모의 부와 명예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은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 꾹꾹 눌러 쓴
서툰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진우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미사여구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절절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죠. 특히 개울가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어요. 돈을 달라는 말도 용서해 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이 할미의 도리일까? 아니면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진정한 가르침일까? 복수의 통쾌함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진정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 아이에게 즉각적인 용서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대신 스스로 일어서고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것이 복수를 넘어선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는 동안 제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경기도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수진의 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쉼터가 되었죠.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의지할 곳 없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밤이 되면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을 딴 박정환 장학재단도 드디어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교복도 제대로 못 사 입을 만큼 형편이 어렵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아이들에게 장학증서를 건네주던 날, 저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네요. 이제야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러 노인 복지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기로 했어요. 어느덧 첫눈이 내리던 겨울의 초입이었어요. 수진의 집마당에서는 떠들썩한 김장 파티가 열렸죠. 저와 이곳의 할머니들, 그리고 언제나 제 곁을 지켜준 영희와 귀여운 하나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들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정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죠. 시뻘건 양념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아이처럼 웃는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화면을 확인했죠.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열심히 살아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진우였어요.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제 새로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상처 입었던 낡은 흙 위에서 이제는 이렇게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네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저 멀리 희미하게 열려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온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평온하고 또렷한 희망 속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와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되고 가장 지혜로운 복수는 파괴가 아닌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